다음은 존경하는 김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야 정인 합의를 하면서 혹여 출석하려는 정인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죠.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교수 어제 저녁까지는 저희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연락 두절입니다. 이분이 후보자의 딸, 유급과 낙제를 거듭하는 후보자 딸에게 6학기 동안 1,200만 원 장학금 준 분인데 왜 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락 두절입니다. 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2014년 1학기 401만 원, 2학기 401만 원 두 번 받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딸은 1년 동안 3학점짜리 단 한 과목 신청합니다. 8월에 장학금 수령하고 같은 해 10월 1일 날 질병을 사유로 휴학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고 나서 부산대 의전원에 곧이어 입학을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걸 뭐라 하냐면 장학금 먹튀라고 하더라고요. 네? 장학금 받고 질병을 사유로 휴학을 했는데 그때 따님 병명이 뭐죠? 밝힐 수 없으면 실제 아팠고요. 그 입학하자마자부터 계속 아팠고 실제 진료 기록이 다 있습니다. 자, 진료 기록하고 진단서 이거 우리 비공개로 할게요. 그건 사적인 것 아니, 아니겠습니까? 비공개로 할게요. 네. 비공개로 할게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저희 지금 아이의 진료 그러니까 기록을 자, 모른다. 그러다가 사적인 거라서 못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비하려고 학기마다 대출받고 알바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 느낍니까? 예? 그 점 매우 죄송합니다, 가만히 의원님. 있어봐요. 예? 그래, 질병이 있어서 밝힐 수 없다 휴학을 내는데 한번 띄워봐요. 따님 입시학원 컨설팅 교사 A씨가 있어요.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딸에게 장학금 왜 받니? 물었어요. 그 따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준대요. 아싸. 이걸 본 젊은이들 반응 한번 보세요. 출발선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거나 아니면은 남들보다 어떻게라도 좀 앞서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신감이 들고 분노도 안 느껴질 만큼 되게 박탈감이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부정 입학. 자 후보자. 네. 96년, 97년에 버클리대에 유학 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97년 12월 19일 날 진해시 마천동 99 즉 학교로 전입을 합니다. 네. 버클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전입을 하죠. 그로부터 2000년 2월 25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11번 이사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게 왜 이랬죠? 11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보세요. 나중에 네. 세보세요. 저는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자, 그렇게 그래요. 뭐 전입 신고를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왜 어디 자, 살았는지. 자. 네. 위장 전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장 전입했다고 내가 안 물었어요. 98년 송파구 방이동 대림아파트 임의경배 받아요. 맞습니다. 3월 17일 다시 해운대 경남 성경아파트로 가요. 그 다음에 6월 24일 다시 송파구 풍납동 미성아파트로 와요. 또 다시 경남 성경아파트로 가요. 또 다시 경남 성경아파트 다른 동으로 또 이사를 해요. 전입을 해요. 또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로 또 와요. 다시 또 경남 성경아파트로 가요.
다시 송파구 풍납동 동아 한가람 아파트로 와요. 그리고 다시 또 경남 성계 그리고 다시 송파구 광희동 대림가옥 아파트로 와요. 예? 네,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주시면 설명 다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년 4개월 동안 11번 전입신고를 한 거,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작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때 그렇게 같이 합시다. 네. 그래도 이거는 예. 모든 예. 그때 한꺼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 질의죠. 재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위원장님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예, 정확히 따지면 그렇죠. 네. 우리 후보자님, 예. 오늘 그 야당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을 할 때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뒤집어 씌우기 하는 식으로 하거나 매도하는 식의 표현이 있는 건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가 있었냐면 웰스 CNT가 관급 사업을 싹쓸이했다. 아까 어떤 의원님 그렇게 질문하셨죠? 네, 저는 뭐 전혀 모르는 아니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질문하신 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웰스 CNT가 했던 가로등 자동 전멸기의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총 400억 가량인데 웰스 CNT가 한 것이 18억,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4.3%입니다. 4.3%를 수장을 가지고 싹쓸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정확히 야당이시더라도 정확히 해서 질문하시고 궁금한 물어보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아직 안 됐어요? 금방 저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혹시 그 후보자님 예. 서울대 학생들의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퍼센트는 모릅니다만 서울대 경우에서 전 장학금이 좀 풍족한 편이라서 상당히 많은 수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을 대학부든 그래서 한 제가 한번 70%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70%. 않습니다. 다 보시죠. 제가 이제 후보자님 따님이 장학금 받은 게 뭐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네. 비난하는 게 좀 과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 2015년도에 보면 학부생들은 79.9%가 장학금을 받고요. 대학원생들은 89.5%가 받습니다. 대학원생들은 10명 중에 9명이 장학금을 받아요. 예, 그 대충 그렇습니다. 예. 그죠? 네. 그 10명 중에 9명 받은 것 중에 우리 후보자님 거 들어간 겁니다. 따님 예. 거도. 특히 이 철출처가 이제 서울대 동창회보에서 나온 건데 서울대 동창회에서 2018년도에 장학금을 준 인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중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봐주실까요? 이게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어떤 가족에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보면 74.75%가 소득 9분위하고 10분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은 89%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9분위, 10분위 가족이라는 거예요. 후보자님 따님에 대한 그 비난은 과한 거 아닌가요? 좀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학생들의 계층이 매우 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는 학생 세 대부분이 굉장히 고소득층 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대학원생들은 네. 약 400만 원이고 학부생은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대략 그 등록금하고 비슷한 금액이죠. 예. 저 그런 면에서 물론 후보자님이 안 받았으면 따님이 안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좀 비난이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한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네, 후보자님이 2000년도 11월 29일에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 패널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공수처에 대해서 처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죠? 그 당시에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정관유하나 브로커 고용 등의 굴절 병폐가 드러났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미온적 처벌과 실효성 대책으로 일관했다. 이게 당시에 실세가 관여됐던 로비 사건이 단순 사기극으로 되는 사건 때문에 이제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때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태인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거대한 검찰을 이렇게 분리시켜낸다라는 의미가 일단 크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검찰을 포함해서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찬성해 왔습니다. 네, 최근에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가 관련된 사건들이 꽤 있었죠. 예, 그 사건들이 초기에 제대로 수사가 됐었을까요?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잘 안 있습니다. 됐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뒤늦게 나서 가지고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게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게 원래 원안과 달라져서 뭐 판사, 검사, 고위경찰 등으로 범위가 기소권이 좁혀졌습니다만은 그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 분들에 대한 통제 기구는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재보충 질의 시에는 주로 그 코링크피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을 좀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납득 못했으니까요.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모펀드 가입은 처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예, 아주 그 코링크 그런데 자체는 네. 예, 그런데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후보자의 전 재산 20%에 해당하는 10억 5천입니다. 네. 1차 투자액이. 그리고 약정은 후보자 전 재산의 한 1.4배나 되나요? 74억입니다.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제 처는 독립적으로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예.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예, 전제로 좀 그렇다 하더라도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 공동체가 되면 지금 후보자 가족 중에 법률 전문가는 후보자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뭐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네요. 제가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그 자산이 저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그런데 후보자가 처가로부터 말이죠. 왔기 때문에 네.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투자 약정을 했다고요. 네. 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아무리 처라 하더라도 그런 재산이 많은 처라 하더라도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됐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막 투자합니까? 그렇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막 매우 후에 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펀드 허용이 된다고 해서 사모펀드가요. 들어갔을 이 뿐입니다. 사모펀드가 뭐 일반인이 다 그 뭐 안정성도 있고 다 뭐 그렇게 공인돼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고 완전히 후보자 가족의 가족 펀드란 말이에요. 맨 처음부터 그리고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알아. 광극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웰스 CNT라는 회사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가 된 뒤에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족이 말이죠. 후보자와 상의하지 않고 이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그 실제 운용 보고서 왔던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웰스 시엔틱은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그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했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관에 의하면 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돼 그 있습니다. 분기 투자 내용을 운용, 다 저희가 투자 확인을 운용 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계획을 회사 이름이 보고하도록 적혀 돼 있지 있고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하나 또 좀 짚을 게 이 지금 이 펀드 투자만 하더라도요 문제되는 게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조세 포탈이 문제될 수 있고요. 또 직권 남용이 문제됩니다. 뇌물도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펀드 정관 그 11조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요청해도 안 내면 출자금의 절반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 포기한 금액은 다른 투자자가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관에. 그럼 이게 말이죠. 지금 후보자의 처가 출자금을 약정된 출자금 74억 그걸 납입하지 않으면요. 투자한 금액 첫 투자 금액이 9억 5천이죠. 9억 5천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그 금액의 절반을 포기해야 되면 5억쯤 됩니다. 그런 이 금액들을 후보자의 자녀가 절반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또 이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증여세 탈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편법 이 증여는 투자로.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포괄주의 법 개정 이후로 애초에 자, 편법 증여 안 되게 어떤 되어 근거로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기회를 그리고- 주시면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급공사를 수주하는 웰스NT 투자금의 매출액이 보면요. 2017년에는 17억 정도였어요. 2017년 5월 달에 민정수석이 돼 있죠. 이게 한 7월쯤 투자가 될 겁니다. 지금 후보자 가족들이. 그런데 그 17억이 2018년에는 30억으로 거의 배 가까이 급증합니다. 이 급증이 문제되는 것이지 일체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가 위원장님. 그래요. 결과가. 그런데 그게 후보자의 고위공직이라는 지위가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의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예, 좋습니다. 예, 한 어떻든 아까 말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민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봅니다. 지금 건전한 상식에 반하고요. 우리 경험칙에 반하면 그런 것들은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네, 위원장님 예. 한 말씀만 그런 딱- 정도로 한 마치겠습니다.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 약정 금액은 그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입장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게 이게 정관하고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예, 정관에 반해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예, 판정할 됐습니다. 것이라 봅니다, 위원장님. 예, 됐습니다. 예. 이게 의문점이 많은데요. 이것을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지금 제재 보충 질의하실 분들이 많죠. 예.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제재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8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8시 반까지. 그러면 8시 37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확히. 예, 적당히 오세요. 그 시간 무렵에.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